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시속 8.2km로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4만 8천여 헥타르를 태우며 괴물 산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가 산불을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대형 산불마다 되풀이되는 소나무에 대한 논란과 진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기송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재난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최병석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 네. 산불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이제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뭐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산청 산불이 난 직후 둘째 날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산청으로 달려갔죠. 그다음에 의성 산불도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산불을 타는 현장들을 직접 봤는데요. 정말 참혹하다. 그 울창에 있던 산림들이 정말 시뻘겋게 타오른 모습들. 그다음에 그 불길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택으로 불길이 옮겨타서 집들이 전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혹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이렇게 산불이 커진 데에는 그냥 바람이 강하게 불고 열심히 끄는데 꺼진 게 아니라 산불 타는 곳에 정말 내가 발로 밟아도 꺼질 수 있을 만큼 바람도 없고 불길도 잔잔한데 불을 끄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림청에 산불 진화 본부를 들어가서 텐트 안에 현황판을 보니까 산불 진화대 해가지고 1,340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에서 구석구석에서 헬기가 불을 끄는 장면들만 구경하고 있지 정작 산불을 끄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약한 불이 진즉 와서 사람들이 꺼주면 불이 꺼질 텐데 끄지 않고 구경하다 보니까 바람이 한 번씩 세게 불 때 불이 옆으로 퍼져가면서 불이 확산돼 가더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의 산불 진화 체계를 지속한다면 이거 큰일 나겠다. 아니 혹시 네. 불이 워낙 불길이 세서 네. 혹시라도 진화 대원들이 들어갔다가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요. 둘째 날 아침에 바람이 잔잔했어요. 그리고 산불 화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쪽에 산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산불 발화 지점은 이 전날 이미 불이 꺼졌어요. 불이 없는 곳에 왼쪽에 산불 진화대 차량이 5대가 서 있는데 그 바로 몇백 미터 우측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5시간을 보는데 나중에 제가 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찍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도 않더라. 5시간 만에 진화대 그 차가 왼쪽에 구경하던 차들이 5시간 만에 왔는데 이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불길이 이미 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곳곳에 다닐 때마다 도로가에도 산불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냥 약한 지피화로 불이 그냥 낙엽을 태우고 쫙 퍼져 내려오는 불인데 아무도 끄는 사람 없이 그냥 다들 구경하고 지나가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것이 의성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하는 의욕이 없더라라는 게 오늘 우리 산불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이제 산불이 진화된 후 피해 현장을 직접 이렇게 다녀오셨다고요. 피해 지역에서 어떻게 주목할 만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산불 지역을 답사한 이유는 도대체 이런 이 대규모의 피해가 이런 불 행동 자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산불 행동이 궁금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원도의 행성에서 나타난 불 자체가 강릉까지 넘어온 경우인데 이게 경상북도는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만 일단은 큰 차이가 뭐냐면 지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다가 이 지형적으로도 막히고 그다음에 숲 자체에 블로킹도 있는데 저쪽에 그 의성 산불 쪽은 거기서부터 쭉 보면 등선 자체가 능선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능선 부위마다 전부 다 소나무로 쫙 연결돼 가지고 동해안으로 쉽게 넘어오는 그런 구조가 제일 저거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선부에서 이 산불에 취하고 비산화를 날리는 소나무들 때문에 바람을 타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퍼졌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의 대형 산불하고 다르게 지역 주민들과 마을 피해들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바로 그런 비산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청송쯤 넘어와가지고 약간 블로킹하는 그 숲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황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넓게 지나오다가 그쪽에서 꺾어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이 소나무림하고 소나무 참나무림, 호남림하고 참나무림 지역하고 불난 양태들이 달라요.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강한 불이 탄 수간화 피해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참나무가 우점하는 지역들은 불을 타긴 다 탔는데 지표화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 산불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진화 체계를 갖추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그 식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자체가 이 대형 산불을 이제 그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들을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주황산 국립공원 자체가 이제 블로킹을 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그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이 산림청에서 사유령과 구기림을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목재 생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숲가꾸기 사업들이 들어가서 소나무 단순림들 자체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분포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립공원은 생물 다양성 보존이나 다른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혀 숲가꾸기 안 하고 자연에 의해서 맡깁니다. 산불이 나도 그대로 두는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참나무의 구성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주황산도 군데군데 소나무 자체가 능선부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살짝 탄 흔적들이 보이는데 옆에 지역은 확연하게 다른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산불은 확산 속도가 유례 없이 빨랐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인명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해안에 매년 대형 산불들이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인명피해가 이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불의 원인을 두고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산불의 피해가 커진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번 특히 의성 산불이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번 산불이 사람이 31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주택이 저도 정말 놀라운데요. 3,900채가 전소됐습니다. 제가 영덕에 갔을 땐 영덕에는 뭐 자동차 정비 공장, 바로 옆에는 자동차 정비소, 검사장, 이 그냥 그 공장들이 그냥 불타서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현장들을 봤는데요. 정말 참혹했다. 근데 그 딱 차이가 있었어요. 집이 주택이 전소돼서 다 불타버린 지역 바로 옆에는 여지없이 소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소나무가 새까맣게 가지 끝까지 다른 수간화가 돼서 불씨가 하늘로 나른 지역이고요. 똑같이 불이 지나갔는데 주택들이 멀쩡한 곳은 바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참나무림이 있었다. 참나무림이 있는 곳은 참나무 밑을 똑같이 불이 지나갔는데 바닥만 타고 가니까요. 옆에 바로 불길이 풀이 집에까지 담벼락까지 왔는데도 전혀 불이 타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차이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번 산불은 사람들이 그 산림청이 가장 쉽게 말하는 게 기후이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봄마다 강한 바람 겪잖아요. 네. 봄마다 가물었어요. 사실 이번 봄은 예년의 겨울 봄보다 비가 눈이 많이 온 편이었잖아요. 네, 그나마.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이보다 더 심한 가뭄과 바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산림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을 만드는 소나무 위주의 불이었고 그다음에 산불을 끄는 산불 진화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참나무 화렵수림은 불이 이렇게 바닥에 낙엽만 타고 흘러갑니다. 불씨가 하늘을 나르지는 못해요. 근데 소나무림은 불이 딱 이 소나무는 송진 성분이 있어갖고 소나무 기둥과 잎사귀의 송진, 그러니까 기름 성분 있죠. 불이 한번 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더 불면 어떻게 되면 이 불씨가 그냥 불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 잎사귀 탄 불씨가 하늘로 수백 미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나무 키가 20m 정도 평균 되는데요. 네. 그 소나무 크기 밤에 찍었더니 키에 몇 배 이상 불씨가 하늘로 날아오더라고요. 그게 바람을 만나면 몇백 미터, 몇 킬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전체가 거의 소나무림으로 있다 보니까 마치 큰 거인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불이 뭐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가고 거기서 불이 다시 수간화가 돼서 비산화가 되면 다시 또 옆으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과 그다음에 소나무림에 같이 만나다 보니까 계속 영덕까지 단 며칠 만에 불이 날아갔다. 더 놀라운 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건 이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 교수님, 소나무가 많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을 비교해 보면 활엽수림이 산불 확산에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은 이미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다 검증이 된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산불이 나기 전에 낙엽이 쌓이는 양도 소나무림이 훨씬 많은 이유가 소나무는 피톤치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덜 되기 때문에 낙엽이 더 두껍게 촘촘하게 많이 쌓입니다. 그다음에 낙엽 자체가 불에 잘 타는 또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줄기가 또 송진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줄기까지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활엽수 자체는 낙엽 자체가 두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잘 홀라당 타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밑둥만 살짝 그슬리고 말기 때문에 수간화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활엽수가 산불에 더 강하다고 한다 그러면 산림 구조를 좀 바꾸면은 대형 산불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산불의 3요소는 발화원하고 기후하고 식생인데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식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산림기능 구분도라고 해가지고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들보다가 구분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각각의 기능별로 적합한 산림 관리 방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똑같은 방법, 목재 생산을 위한 그런 방법을 그대로 그 습각기 방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하고 이번에 산불 난 지역을 대부분 다 봐서 보면은 식생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소나무 우점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소나무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나무 밀도 자체가 수각구를 통해서 완전히 밑바탕이 없는 그러한 단순 인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소나무가 오히려 산불에 취약하다 하는 것들을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산불의 원인으로 소나무보다는 이제 활엽수림이 더 산불을 키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그 산청 산불을 하면서 지리산 쪽에 이제 불이 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물론 스펙이 발달 단계에 따라 낙엽량은 달라집니다만은 사면적이나 은선 지역 자체의 낙엽 활엽수의 그 낙엽량 자체는 불이 헐락 빨리 지나갈 정도로다가 얕은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곡부 같은 경우 바람에 의해서 쌓일 수가 있겠죠. 근데 한겨울에 그 두꺼운 이 낙엽층 아래에는 한 3분의 1 이하가 들어가게 되면 물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임도가 없어서 접근이 힘들어서 오랫동안 껐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산청 산불 났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산청 지리산 산불 얘기를 한 거에 비해서 탄 면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소나무림 지역은 하루 만에 1000헥타르 이상씩 막 탄 거를 보면 이건 참나무 자체가 이 산불에 대한 원인이 됐거나 이런 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산불 지나간 사람 자체가 바로 본 장소에서 1m짜리 낙엽층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오류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유독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책적,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가 형성된 이유,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나무를 좀 많이 조림해 왔다. 근데 더 근원적인 거예요. 소나무 조림한 면적은 작은데요. 천연 소나무림이 있어요. 자생적으로 난 천연님이 많죠. 근데 산림청이 늘 그래서 핑계대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은 소나무림은 작다라고 했는데요. 그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숲가꾸기를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숲가꾸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IMF 때 실업자들의 공공 일자리 창출로 했던 게 이제 숲을 가꾼다는 거였는데요. 5년 동안 해보니까 큰 수천억씩 매년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이 5년 끝났으면 그걸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숲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매년 1차 숲 가꾸기 5년 개년 계획, 2차 숲 가꾸기 5개년 계획,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 오면서 경제의 힘을 가꾼다. 그래서 천연님을 보육한다 그러면서 그 숲에 들어가서 활엽수들을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숲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탄 지역마다 가면 전부 다 소나무만 남겨 있고 활엽수를 잘라서 나오면 또 자르고 나오면 자르죠. 그래서 요번 불을 개물 산불이라고 하잖아요. 개물 산불이 된 이유는 산림청이 우리 숲을 개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화렵수인데요. 소나무 때 화렵수인데 수없이 수년 동안 오래 잘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서 화렵수가 없으니까 소나무만 남겨진 숲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큰 산불을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제 숯가꾸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숯가꾸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제 활효수의 작은 것들을 좀 솎아 가지고 좀 깨끗하게 만들자 뭐 이런 의미가 저는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숯가꾸기 사업이 대형 산불을 키웠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먹죠. 예. 고로쇠 수액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1월 중순부터 아랫지방부터 올라옵니다. 네. 2월 중순이 되면 이제 위 경기도 강원 지방까지 고로쇠 수액이 나오죠. 고로쇠 수액이 뭐예요? 고로쇠란 화렵수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자기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얻어먹는 건데 그렇죠. 그것처럼 이미 2월, 3월엔 화렵수는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요. 이미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이 지나가도 안 죽어요. 그런데 키 작은 화렵수들이 그렇게 화렵수와 또 키 작은 화렵수들이 바닥에 가득 차 있으면 진달래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와도 걔들이 불을 막아줍니다. 그들이 숲에 가득 차 있으면 물이 가득 찬 물호수들이 많으니까 불이 꺼지는 건데 걔들을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나무만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숲이 건조해집니다. 두 번째, 자 밑에 하층부에 식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바람이 빨라져요. 숲의 3대 요소가 식생과 그다음에 연료와 바람인데 그렇죠. 이 바람이 빨라지니까 바닥으로만 갈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서 불이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숲 가꾸기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 대형 산불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산림청에 따르면 이제 소나무 조림 비율은 전체 15% 수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선충병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병충해도 상당히 취약한 거로 알려져 예. 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에도 취약하고,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소나무 숲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일단 소나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소나무가 계속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아,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 산불난 지역 가보면 다 참나무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유지해온 이유 자체가 사람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거로부터 솔리옥팔이나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자연현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소나무가 참나무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소나무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그 조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20년 동안 산을 방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참나무림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소나무 면적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IMF 전까지 진행돼 왔었거든요.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이 자체가 이제 참나무를 키우는 힘 자체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소나무 면적이 38%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이전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자체를 조림하긴 했지만 잣나무나 밤나무 이런 유실수 위주로 심었지 소나무를 별로 안 심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나라 소나무림 자체는 천연갱신된 자연림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숲가꾸기 돼서 소나무 단순림을 만들어서 산불에 더 취약한 숲 자체를 드럽게 만든 것 자체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숲가꾸기를 그만둬서 자연의 천위 과정을 진행해서 조금 더 많은 이 내화수성이 강한 참나무림으로 갱신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지역도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참나무림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문으로 다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나무 재선충 지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 복구 중이냐면 산불 지역도 똑같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벌목하고 새롭게 조림을 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죽은 소나무만 제거를 해놓으면 그 밑에는 굉장히 이미 갖춰진 참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내에 숲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산불 피해 지역이고 재선충 피해 지역이고 소리파리 피해 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참나무 숲으로 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조성된 소나무 숲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소나무 숲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
뭐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일단은 뭐 당장 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 기능 구분도에서 일단은 목재 생산지 자체를 산림청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최소화해 가지고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들은 산림 재난 쪽보다 기능 구분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에 숲가꾸기 자체는 이미 그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해가지고 산림을 관리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숲의 구조는 교목층이 있고 악교목층이 있고 관목층이 있고 초본층이 있는데 교목층인 소나무만 남겨놓은 곳에서 숲가꾸기를 멈추게 되면 악교목층과 관목층 자체의 참나무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자체가 이 20년 정도가 되면 다시 이제 호남림으로 되고 더 지나가게 되면 참나무 원시림, 참나무 성숙림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국립공원숲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불 재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숲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 국토를 놓고서 그런 식생의 대개조 운동이 지금 벌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숲가꾸기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 네. 스스로 식생을 만들어갈 수 말씀드리면 있도록. 일단 숲가꾸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 좀 약간 오용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쓰입니다. 뭐냐면 숲가꾸기라고 하면은 어떤 기능을 가진 숲 자체의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대부분 쓰이는 숲가꾸기 자체는 용재 가꾸기에는 맞는 용어지만 네. 다른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숲가꾸기의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목재 생산 지역가 아닌 지역은 당장 그런 숲가꾸기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금방 얘기했듯이 재난을 막아준다든지 숫자원 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환경 보전 기능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6가지 기능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자체가 목재 생산 기능 지역인데 다른 기능을 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청 쪽에서는 목재 생산을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용재 생산 지역들을 잡아놨고 그런 지역에서 대규모 숲가꾸기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숲의 가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이 만든 통계를 보면 임산물, 그러니까 이 매년 임업 통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임산물 총액이 있습니다. 거기면 용재 생산하는 나무, 그러니까 목재 제재도 나고, 그다음에 또 펠릿, 그다음에 펄프, 그다음에 합판 다 완전 그 총액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 그 용재 생산액이 있는데 그 액이 한 4천억이 좀 넘는데요. 1년 산나물 생산액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임업 모든 약용 식물이 모든 걸 다 해서 매년 이제 임산물의 총액이 증가한 액이 2010년 대비 2023년을 보면 거의 한 1조밖에 안 늘었어요. 한 7조 얼마에서 한 8조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홍수를 막아주고 산사태를 막아주고 산소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이 공익적 가치는 얼마냐면 지금 산림청 통계하면 250조예요. 100 몇 조에서 250조 증가했죠. 숲이 울창해지면서. 그런데 지금처럼 벌목하고 조림하고 하면 숲의 공익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산불도까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산물 생산 가치는 너무 낮다. 용재 가치는 산나물 가치보다 더 낮을 만큼 숲을 건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징은 참나무림이 잘 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숲을 3개로 나누잖아요. 열대림, 온대림, 그다음에 한대림이죠. 네. 우리는 온대림이거든요. 열대림과 한대림은 쓸만한 좋은 나무가 생산성이 높게 나오는데 온대림의 특징은 생산성이 낮은 대신 숲의 아름다움입니다. 숲의 생명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아름다운 숲을 생명의 다양성을 열대림을 따라가려고 자꾸 생산성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숲은 파괴되고 산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숲의 공익적 가치가 이 생산물 가치보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 가치 낮은 거에 대해 수비하지 말고 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숲을 보존해가면서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공익적인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경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 잠깐 그만 설명 간다면. 자, 핵심은 여기 있어요.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면요. 30년, 50년을 키워서 벌목을 하면 1헥타르에 산주가 받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나무값으로.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헥타르를 벌목 100만 원 받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면 얼마를 들어가냐면 조림비만 1,070만 원. 그다음에 풀베기를 3번 해야 되는데 1헥타르 풀베기 3번 하면 1헥타르당 1년에 한 번에 200만 원씩이에요.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어린 나무 가지치기만 하면 30년, 50년을 키우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1,915만 원이 적자예요. 경제성이 없다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살림의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최근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적자가 되는데 여기에 그 하기 위해서 임도 놓고 사방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헥타르에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지금 네. 이제 피해 지역을 또 네.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소나무를 또 심는다고요? 이건 거의 한 가지예요. 예. 소나무 씨앗은 그냥 솔방울에서 빼가지고 심기만 하면 싹이 나와요. 묘목 만들기가 가장 쉽다. 그 다음에 다른 화렵수, 상수나 다른 화렵수들은 심어도 잘 죽는다. 그러나 그나마 소나무는 활착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다. 정말 큰 문제예요.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복구 현장에 가면 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 옥계, 2019년에 산불 났던 옥계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벌목하고, 산불에 벌목하고, 여기는 산주가 반대해서 벌목하지 않은 자리예요. 벌목하고 조림한 소나무를 심은 것은 다 대부분 죽고 심지 않은 화렵수가 벌써 밑에 올랐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딱 일주일 전에 갔어요. 일주일 전에 갔더니 키가 얼마냐면 이겁니다. 엄청 많이 컸네요. 엄청 커요. 키가 6m입니다. 1년에 1m씩 큽니다. 아, 이게 지금 5년 됐죠? 예, 5년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죠. 심지 않아도 이렇게 크는데, 자, 2023년에 옥계에서 또 산불이 나서 동해까지 갔죠. 네. 동해까지 가서 산불이 났는데, 이제 동해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 소나무 심지 말아주세요. 소나무 때문에 산불 났는데 반대를 했더니 동해시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소나무 심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소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계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동해시 산불 조림 설계도거든요. 예. 다 소나무를 심었어요, 다. 아,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결국은 본질은 조림할 묘목이 소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조림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하면 말씀하신 돼요. 대로 그냥 내비두면은 참나무가 잘 자랄 텐데 굳이 비싼 세금을 들여가지고. 더 불폭탄을 만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그냥 두면 불에 강하고 재선충에 강한, 산불에 강하고 재선충에 강한 화렵스림으로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도 절약되고 10년, 20년 지나면 더 산불에 강한 좋은 숲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벌목하고 소나무밖에 없다고 소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 자라다가 10년, 20년 지나서 또 산불이 나면 또 발생해요. 또 타요. 여기 도화동산에 가면 여기 삼척 내려가면 도화동산 있잖아요. 예. 그게 2000년 산불이 나서 삼척에서 울진으로 내려가다 꺼진 자리에 도화동산을 만들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울진 산불이 발생해서 또 탔어요? 삼척으로 올라오면서 20년 동안 키운 소나무를 전부 태워 먹었죠. 영덕에 또 가서 이번 다녀왔어요. 영덕 산불 갔더니 10여 년 전에 벌목하고 소나무 심은 곳을 싹 틔웠어요. 2년 전에 산불 났던 자리 소나무 심었는데 이번에 또 탔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자연이 스스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데 근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 그냥 두면 산림청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청 산하기관, 산림조합과 육묘상과 돈을 벌 수단이 없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벌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벌목을 해야 된다. 네. 예. 자, 이 교수님. 결국 이제 소나무를 심고 또다시 산불 위험에 노출되는 이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10년 전에 났는데 또 심어놨더니 또 거기서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혹시 숲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소나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소나무를 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이 소나무를 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여러 나무를 심는 실험을 했는데 네. 가장 잘 활착시키는 것 자체가 소나무하고 잣나무였습니다. 예전에는 잣나무를 더 많이 심었거든요. 예. 근데 잣나무는 조림을 성공을 하면 더 문제고 조림을 실패해도 문제인데 아, 성공을 하면 왜 문제입니까? 잣나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피톤치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 잣나무밖에 안 사는 숲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엄청나게 또 그 낙엽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불에 더 취약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 잣나무 숲이기 때문에 잣나무는 20년 전에 그런 논란 거쳐서 퇴장됐고 지금 그 이후에 많이 심은 것 자체가 소나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2000년 동년 산불 피해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약 81%는 스스로 놔둬도 참나무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떤 나머지 그런까지 다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조림해야 되고 어디를 조림 안 해야 되는 그런 지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51% 인공조림을 하고 49% 자연복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49%라도 자연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저기 아마 대형 다시 반복되는 산불에 대한 블로킹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로지 남은 곳 자체는 1990년에 영구용으로 만들어진 고성산불 피해 지역의 자연복원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15m 이상의 좋은 참나무 숲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는 또 조림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림한 지역하고 이 지역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들어가는 돈 대비 나오는 것 우리가 생태 서비스의 가치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런 비교 연구를 이미 산림과학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산불난 지역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조림을 해서 그런 최소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얻는 즉 뭐냐면 동해안 지역의 산불 지역 특징 자체가 뭐냐면 난데 또 나고 깐데 또 까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갑자기 기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좀 얘기를 좀 더 하면은 동해안 지역에 소나무가 천연기신이 많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1960년대까지 이 지역 전체가 민능산이었거든요. 그 민능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굴참나무도 소나무도 적시적소해가지고 잘 들어와서 활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녹화 성공해가지고 숲이 회복됐잖아요. 생태계 안정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소나무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자연의 능력들을 좀 잘 감안을 해가지고 이 식생들을 재배치한다라고 하면 난데 또 나는 이런 그 우는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성지역, 산불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 연구들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행정을 되풀이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이겁니다. 고성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찍은 건데요. 고성 산불 96년 나고 그때 그 시험지로 했죠. 자, 여기는 그냥 벌목하지 않고 산불 난 지역 그냥 방치한 곳이고 여기는 인공 조림한 소나무입니다. 자, 소나무림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강원도, 경상북도는 척박해서 소나무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냥 뒀더니 소나무 불탄 지역에 참나무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스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소나무를 조림한 지역도 들어가서 보면요. 소나무만 스스로 산 게 아니에요. 조림하고 계속해서 이 바닥에 밑에 보면 화렵수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올라와요. 그걸 계속 잘라내기 때문에 소나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정말 놀랍도록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역행하고 있는 게 바로 산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복구를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인가요?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복구가 필요 없는 거죠. 자연이 스스로 복구하는데, 근데 지금 산림청이 말하고 있는 복구 현장들을 가면 정말 참혹합니다. 복구가 아니라 파괴고, 이건 참혹한 산림 파괴일 뿐만 아니라 정말 2차 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산불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울진, 합천, 그다음에 밀양, 한평, 홍성, 정말 그다음에 그 산불난 곳은 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겁니다. 여기가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2023년 밀양 산불난 곳인데요. 산불 보고 난다면서 이렇게 불타나무를 깎았죠. 이게 어떻게 복원이 돼요? 완전 참혹하게 산림을 완전 밀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안동 산불 이마댐이 있는데요. 참혹합니다. 완전 대패로 밀듯이 온 산을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작나무를 심었어요. 자작나무는 우리 지형에 맞지도 않는데 제가 가봤더니 작년에 또 가봤더니 다 죽고 없어요. 자작나무 심은 자작이.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스스로 자연이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내는데 밀고 심으니까 심은 나무는 다 죽어 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가 우리 강릉 옥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산불 후에 5년인데 아까 보셨듯이 심지 않은 곳은 키가 6m 자랐잖아요. 그런데 벌목하고 심은 곳은 지금도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높죠. 그럼 그곳엔 지금 뭘 심어놓은 거예요? 소나무 심었습니다. 거의 다 소나무고요. 아랫지역에 좀 있는 거는 뭐냐면 뭘 심었냐면 자작나무하고 산수유를 심었는데요. 산수유, 화렵수라고 자작과 산수유를 심었는데 산수유 심은 데 가봤더니요. 그 밑에 산수유도 고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산수유보다 더 큰 참나무와 쌀이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걸 자꾸 거부하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 문제죠. 자작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식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생은 맞습니다. 저 백두산 맞아요? 쪽에 적었는데 추운 곳에 잘 적응한 나무기 때문에 인제 쪽은 잘 쓸 수 있지만 동해안 지역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우리가 그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것 자체가 화재가 남은 여지껏 해왔던 것 자체가 화재목을
긴급 벌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규모로 모두 베기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산불 피해 지역 자체에서 가장 위험한 것 자체가 토양 안정성이 깨져가지고 산사태나 토양 침식의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재목 벌목만 하더라도 토양 침식이 3.5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서 태풍 루사가 겹쳤죠. 예. 그때 저희들이 유역 단위로 연구 비교를 해봤는데 예. 토양 침식량 자체가 벌목 조림한 곳 자체가 자연복원한 곳보다 2000배가 더 컸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여지껏 쌓여져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논문들에 대한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복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시급한 것들은 긴급 벌채를 멈춰야 된다. 진짜 위험성이 있는 곳, 도목 위험에서 마을 위에 덮친다거나 도로변에 쓰러져가지고 뭐 이런 부분 자체는 배야 되겠지만 산 중에 있는 부분들은 절대로 뵐 수가 없고 배면 안 되거든요. 배면 오히려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불이 나면 네. 긴급 벌채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일단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산림청 자체가 진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단체들, 즉 뭐냐면 이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200개가 넘거든요. 이분들 산림작업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자체가 산에서 이제 생계를 이제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끊임없이 많은 사업들을 벌여줘야지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 쪽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산불난 지역들을 일단 보십시오. 긴급 화재목 벌채하면 벌채하는 일이 생기고 조림을 하면 조림하는 일이 생기고 조림을 하면 또 거기서 풀베기를 또 3번을 해야 돼요. 수박고기, 그다음에 속가베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건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적자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할 부분들은 분명히 남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재 생산 지역 자체를 구분해 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만 국민들이 다시 재차 산불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를 들어 이번에 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림청이 관리를 잘못해서 난 피해 지역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 물론 증명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그렇다고 산림청이 피해 보상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긴급 벌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산불이 나면. 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예. 지난해 LA 산불 엄청 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미국에 교환 교수로 예, 가 예, 있을 때 예, 이제 예.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뭐 예. 옐로스톤, 예. 요세미티 내셔널 예, 파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예. 산불이 나는 흔적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 예. 관광지로 활용하고 예, 있고 물론 이제 국립공원이긴 했지만은 예. 근데 이번에 작년에 LA 산불이 엄청 큰 건 뭐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예.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일단 관리?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예. 얘기했듯이 옐로스톤은 국립공원이니까 원래 예. 원칙적으로 자연이 행한 공존할 수 산불은 있게.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 자체가 인용이 된 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LA 같은 경우도 도로 주변이나 피해가 되는 지역들은 다 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불난 지역들이 대부분 다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예. 가장 자리에 일부만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최소화해야 되는데 긴급벌채라고 한 이름으로 대규모로 이제 벌목을 당연연도 해버리거든요. 그건 화재목 자체에 대한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화재목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가 있습니다. 화재목 자체를 냅두면은 자연복원하는 식생들한테 미기후 조성해서 그것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런데 화재목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처음에는 저기 사태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꼿꼿이 서 있고 뿌리도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한 4, 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뿌리하고 줄기가 만나는 부위부터 곰팡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도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 또 진단을 해가지고 또 일부 나무들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산지에서는 굳이 그런 화재목들을 뵐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재목이 썩어가면서 다른 무생명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양식이 하고요. 될 수도 그다음에 다시 재생하는 식생의 양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성산불 지역에도 보면 예전에는 화재목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흙도 없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 이용이 됐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산불의 강한 숲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규성 교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숲, 그다음에 아름다운 강산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들이 틀림없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위성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력 동원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혼자만이 아니라 이건 환경부 같이 협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하고 산림청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 국토의 산림의 식생 경관 자체를 다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나무하고 소나무림은 죄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 장소에서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뭔가 블로킹할 수 있는 이 식생을 배치한다든지 뭔가 전체적인 이 국토 전반에 대한 식생 경관 재배치 작업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산불 안 나는 지역의 경관 배치도 중요하고, 산불 난 직후에 긴급벌채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불 난 이후에 우리가 조림 자체를 좀 최대한 억제해서 자연 기반 해법이나 자연 복원을 좀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화 수림대가 확장이 돼가지고 반복되는 산불 자체를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최 목사님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산불 진화 체계로서 충분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산불 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복구를 위한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할 점이 없는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제가 여기 강릉 경포대에 와서 옥계 산불을 돌아보고 다시 경포대에 갔었는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포대 주변에 이런 큰 소나무들이 우리 재작년 산불에 의해서 다 잘려나갔잖아요. 네. 이번에 의성 산불도 정말 의성 산불 피해 면적이 수십 년 우리가 조림해야 될 1년에 2만 헥타르씩 우리가 벌목과 조림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니까 수십 년 조림할 면적이 불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이젠 벌목과 조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숲은 이미 충분히 숲이 울창해져 있다. 있는 숲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가 큰 이유는 산불 진화 대원이 부족했어요. 훈련도 부족했고 예산도 부족했고 사람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의 1년 예산 2조 8천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벌목과 조림, 임도, 사방댐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예산을 따로 산림청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우리 숲을, 아름다운 숲을 지키는 쪽 산불 진화 대원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돌린다면, 그렇다면 우리 숲을 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적지적수란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같은 산을 보면서도 각기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생태계를, 어떤 이는 경제성을, 또 어떤 이는 경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불 앞에서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쉽게 타지 않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숲을 지키길 원한다면 적지적소의 원칙부터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산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